36장. 매우 짧은 장이며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앞장의 후속편으로 또 나중에 때가 되면 이어질 이야기에 대한 열쇠로서 꼭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네는 여전히 마음이 안 들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내 여행에 동행하기로 작정했다 이건가 응? 해리 메일리가 의사와 올리버의 아침 식탁에 합석했을 때 의자가 말했다. 선생님 마차 안에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신다면요? 해리의 대답이었다. 제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셨나요? 글쎄, 사실을 말한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네. 의사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자네들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 때마다 아주 빠르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저기 교회당 지붕의 풍량계도 자네들과 비교할 때 한결같음 그 자체라고 할 정도거든. 적어도 저 풍량계는 언제나 원을 그리며 돌아가지. 반면에 자네들은 사각형으로 삐죽삐죽 각을 지어서 그리고 온갖 종류의 기발한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선생님 같은 노인장들께서야 진중하고 한결같은 의지를 지니신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니 당연히 저의 모자란 행동들을 조롱하실만 하죠. 해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내가 유태인인지 기독교인인지 모를 불가사의한 악당들을 뒤쫓아 내 엄숙한 직업과 늙은 두 다리에 어울리지 않게 빠른 속도로 이리저리 내달리긴 했지만 의사가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8번에서 10번 정도 무언가 지독하게 터무니없는 짓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곤 하지만 내 변덕은 그 정도가 전부일세. 하지만 자넨 말이야. 자넨 정말 1시간도 꾸준히 같은 생각이나 의도를 지닌 적이 없지 않은가? 조만간 저에 대해 다르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해리가 아무런 뚜렷한 이유 없이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좋기 그럴 수 있길 바라네. 로스번 씨는 대답했다. 솔직히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말이네. 어제 아침에 자네 여기 머물면서 효성스러운 아들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바닷가로 가겠노라고 아주 급하게 결정을 내렸었지. 그런데 정오가 되기 전에 자넨 런던에 가야겠다면서 내가 가는 데까지 동행해주는 영광을 베풀어 주겠다고 선언했네. 그러더니 밤이 되어서는 도대체 이유가 뭔지 숙녀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떠나자고 졸라댔고 그 결과 여기 어린 올리브로 하여금 아침 식탁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게 만들었네. 온갖 종류의 기이한 화초를 찾아 초원을 누비고 다녀야 할 시각에 말이야. 너무하지 않니? 올리브? 선생님과 메일리 씨께서 제가 집에 없을 때 떠나셨다면 전 몹시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올리브가 대답했다. 그래 참 훌륭한 아이로구나. 의사가 말했다. 저 씨로 돌아오면 날 한번 보러 오거라. 그런데 말이야 해리. 농담은 이제 그만두고 자네가 갑자기 이렇게 못 떠나서 안다라는 게 혹시 자네의 그 고위층 양반들한테서 무슨 정달이라도 왔기 때문인가? 아마도 해리가 대답했다. 그 고위층 양반이라는 명칭에 지극히 위험 있는 제 숙부님을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저와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년 중 이맘때에는 제가 그분들을 긴급히 만나뵐 필요가 있는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글쎄 의사가 말했다. 자네는 참 묘한 친구야. 하지만 물론 그들이 크리스마스 전 선거에서 자네를 의회에 진출하게 해주겠지. 그런 점에서 자네의 이 갑작스러운 변덕과 변심은 정치 생활을 위한 준비로 그리 나쁘지 않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 높은 지위를 위해서건 우승컵을 위해서건 싹쓸이 내기 경마를 위해서건 좋은 훈련은 경쟁에서 항상 바람직한 법이니까. 하지만 만약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선생님의 적절한 예시를 계속 사용한다면 경주에 참가한 말이 달릴 의사가 전혀 없다면요? 해리가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놈은 말이 아니라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수고를 쳐들이는 바보 당나귀겠지? 의사가 대답했다. 자네의 그 가정은 경쟁에 참가해서 달릴 게 분명한 자네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난 그놈에게 합당한 그 박물학적 지위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부여하는 바일세. 해리 멜치는 마치 의사를 상당히 비틀거리게 만들 한두 마디 놀라운 말로 이 짧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단지 글쎄요 두고 보지요 라고 말하는 데 만족하고 더 이상 문제를 파고들지 않았다. 그 후 곧 사리운 역마차가 문 앞에 도착했고 자일스가 짐을 가지러 들어오자 선량한 의사는 짐 꾸리는 것을 보겠다며 방에서 부산스럽게 나갔다. 올리브야, 해리 멜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올리브는 메일리 씨가 손질하며 부르는 대로 창가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걸어갔는데 슬픔과 거친 흥분기가 뒤섞인 그의 태도에
설명입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 전체에 드러나 있었다. 그의 태도에 크게 놀랐다. 넌 이제 글을 잘 쓰지? 해리가 올리브의 팔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러길 바라요, 아저씨. 난 아마 한동안 집에 오지 못할 거다. 너가 나한테 편지를 좀 가령 2주에 한 번 격주로 일요일마다 써보내주면 좋겠다. 런던의 중앙우체국으로 말이다. 그리 주겠니? 아, 물론이지요, 아저씨.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겠어요. 올리브는 그런 부탁을 받은 것에 크게 기뻐하며 소리쳐 말했다. 난 어머니와 멜리 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다. 젊은이가 말했다. 그러니 그들이 어디로 산책을 나가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이 행복하게 아주 잘 지내는지 같은 것들을 한 장 정도로 써서 보내주면 된다. 내 말 알아듣겠니? 그럼요. 잘 알겠어요, 아저씨. 올리브가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해리는 말을 빨리 끝마치려는 듯 서두르며 말했다. 어머니가 알면 나한테 좀 더 자주 편지를 쓰려고 애쓸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머니께 수고와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돼. 너와 나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꾸나. 꼭 모든 걸 다 써서 보내야 해. 너만 믿는다. 올리브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에 한껏 우쭐하고 영광스러워하면서 비밀을 지키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하겠다고 단단히 약속했다. 메일리 씨는 그를 잘 돌보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을 여러 차례 하고 나서 그와 헤어졌다. 의사는 마차 안에 있었고 자일스는 열어놓은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있었으며 하녀들은 정원에서 구경하며 서 있었다. 해리는 격자창을 한번 슬쩍 올려다보고는 마차에 훌쩍 뛰어올랐다. 자, 달리게. 그는 소리쳤다. 사정없이 빠르게 전력 질주하게. 오늘 내 기분을 맞출 수 있는 건 날아가듯 달리는 것밖에 없네. 어이, 이봐. 의사가 아주 황급히 앞 유리창을 내리며 소리쳤다. 그리고 마차의 기수를 향해 외쳤다. 날아가듯 달리는 건 내 기분과는 전혀 맞지 않네. 그러니 부디 침착하고 차분하게 가주기 알겠나? 기수는 미소를 짓고 모자를 살짝 만지며 알았다는 표시를 했고 그리하여 그들은 출발했다. 하지만 마차는 로스번 씨보다 해리의 명령에 따라 내달렸으니 로스번 씨는 즉각 머리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종을 딸랑거리고 바퀴를 들컹대면서 마차는 먼지 구름에 거의 가려진 채 길을 따라 구불구불 달려갔다. 그리고 점점 멀어져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고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만 눈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물체가 있거나 길이 꼬부라지는 상황에 따라 이따금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했다. 마침내 먼지 구름조차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제서야 바라보던 사람들도 제각기 흩어졌다. 하지만 마차가 수 킬로미터나 멀어진 오랜 후에도 마차가 사라진 지점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계속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해리가 눈을 들어 격자창을 쳐다보았을 때 하얀 커튼에 가려 보이지 않던 로저가 그 커튼 뒤에 여전히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행복하고 들뜬 것 같았어.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난 안 그럴까봐 잠시 걱정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그래서 아주 기뻐. 눈물은 슬픔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표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각에 잠긴 제 창가에 앉아 여전히 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 로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기쁨보다 슬픔에 더 가까워 보였다. 37장. 독자는 과거와 딴판이 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범벌씨는 굽이는 거실에서 활기 없는 벽난로를 침울하게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여름이었으므로 벽난로에서는 아무런 밝은 빛도 흘러나오지 않았고 그저 희미한 햇살 몇 가닥이 차갑게 반짝이는 표면에 부딪혔다가 반사되어 비칠 뿐이었다. 천장에는 종이로 만든 파리 잡는 망이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는 우울한 생각에 잠겨 이따금 눈을 들어 그것을 올려다 보았다. 조심성 없는 파리들이 유혹하는 망사 주위를 배회하며 날아다니는 동안 범벌씨는 깊은 한숨을 내 쉬곤 했고 그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한층 더 우울한 그늘이 퍼져갔다. 범벌씨는 깊은 사색에 빠져 있었다. 아마 파리들로 인해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고통스럽게 떠올랐는지도 모른다. 보는 이의 가슴에 고소하면서도 왠지 우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단 범벌씨의 암울한 표정만이 아니었다. 그의 다른 겉모습, 특히 신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도 그의 신상과 지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음을 말해주어 보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레이스가 달린 외투, 삼각모, 이것들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아랫도리는 여전히 반바지를 입고 짙은 색 긴 면양말을 신었다. 하지만 예의 그 반바지가 아니었다. 입고 있는 외투는 옷자락이 넓은 점에서 예의 그 외투와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얼마나 다른 외투인가. 군세 막강하던 상광모도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둥근 모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범벌씨는 더 이상 교구 하급 관리가 아니었다. 인생에서 우리가 오르는 어떤 직위는 그것으로 얻는 실질적인 보수와 상관없이 그 직위에 딸린 외투나 조끼로부터 특별한 가치와 위엄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육군 원수에게는 제복이, 주교에게는 비단 앞자락이, 변호사에게는 비단 가운이, 교구 하급 관리에게는 삼각모가 있다. 주교한테서 비단 앞자락을 아니면 교구 관리한테서 삼각모와 황금빛 레이스를 벗겨보라. 그들은 무엇이 되는가? 인간, 그저 한 인간일 뿐이다. 그들을 승진시켜 국가의 더 높은 다른 지위에 앉혀보라. 아무리 그래봐야 검정 비단 앞자락과 삼각모를 벗겨버리면 예전의 위엄을 상실한 채 대중에 대한 영향력도 많은 부분 박탈당하고 말 것이다. 위엄, 심지어 거룩함조차도 때로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외투와 조끼의 문제인 법이다. 범벌씨는 코니 부인과 결혼했고 이제 구빈 원장이 되어 있었다. 교구 하급 관리의 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 사람에게 삼각모와 황금빛 레이스가 달린 외투, 지팡이 이 세 가지 모두를 넘겨준 것이다. 내일이면 그렇게 된 지 2달이구나. 범벌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아. 범벌씨가 이 짧은 기간으로 압축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행복한 결혼생활 전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한숨은 그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한숨이었다. 난 내 자신을 팔아먹었어. 범벌씨는 동일한 종류의 사색을 계속하면서 말했다. 차 숟가락 6개, 설탕 집게 1벌, 우유단지 하나, 중고 가구 약간에다 20파운드의 돈을 받고 말이야. 아주 싼 값에 넘기고 말았어. 헐값에, 터무니없는 헐값에 말이야. 헐값이라고? 날카롭게 외치는 목소리가 범벌씨의 귀를 때렸다. 얼마를 치렀든 난 당신을 비싸게 산 셈이었을 거야. 정말이지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비싼 값을 지불했다는 건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는 일이야. 고개를 돌린 범벌씨는 그 흥미로운 배우자의 얼굴과 맞닥뜨렸다. 그의 불평을 몇 마디 엿들은 그녀는 비록 그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번 되는 대로 짚어서 찔러 보았던 것이다. 이것이 범벌씨가 엄숙하고 감상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위층 작은 방에서 나를 매력 만점의 사랑스러운 멋쟁이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란 말인가? 이게 바로 온순함과 상냥함과 분별력 있는 다정함 그 자체였던 그 여자란 말인가? 그래, 그렇다 이 재수없는 양반아. 그의 내조자가 대답했다. 분별력이 좀 더 많았어야 했지만 말이야. 그랬더라면 이런 희생을 할 만큼 어리석게 굴었을 리 없을 테니까 말이야. 희생이라고 범벌 부인? 신사는 아주 매서운 어조로 말했다. 당연히 그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지. 부인이 대꾸했다. 정말이지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해선 결코 안 되는 것이니까 말이야. 그런 말은 이때껏 한 번도 안 나온 걸로 나오 부인. 범벌씨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려면 그런 생각이 늘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테니까 말이요. 이봐요 범벌 부인. 뭐요? 부인이 소리쳤다. 날 좀 한번 쳐다보시오. 범벌씨는 그녀를 빤히 노려보며 말했다. 만약 내 이런 시선을 이겨낸다면 범벌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여자는 뭐든지 이겨낼 거야. 내 기억에 이 시선은 극빈자들한테 한 번도 안 통한 적이 없어. 이게 그녀한테 안 통한다면 내 힘은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게야. 지극히 조금만 눈을 부릅뜨도 극빈자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 정신 상태가 별로 강인하지 못한 탓이었는지 아니면 전에 코니 부인이었던 범벌 부인이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시선에 특별히 잘 견디는 사람이었는지는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어쨌든 사실을 말하건대 부인은 범벌씨의 험악한 시선에 전혀 압도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경멸스럽게 받아들였고 나아가 조롱하는 그것도 진짜처럼 들리는 비웃음까지 터뜨렸다. 지극히 예상치 못한 이 소리를 듣고 범벌씨는 처음에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연질 실색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니 아까의 그 멍한 상태로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다 마침내 반려자의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하루 종일 그렇게 주저앉아서 코나 골고 있을 거야, 응? 범벌 부인이 물었다. 난 내가 적당하다 싶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을 생각이요. 부인? 범벌씨가 대답했다.
그리고 코를 고는 일은 분명히 없었지만 지금부터 기분 내키는 대로 코를 골고 하품도 하고 재치기도 하고 웃고 울고 내 마음대로 할 거요. 그게 내 특권이니까 말이요. 뭐 당신의 특권이라고? 범벌 부인이 형언할 수 없는 경멸을 담아 비웃으며 말했다. 맞소, 내 그렇게 말했어 부인. 범벌 씨가 말했다. 남자의 특권이란 명령하는 것이요. 그럼 도대체 여자의 특권은 뭐지? 고닛이 미망인이었던 부인이 소리쳐 말했다. 복종하는 것이요 부인. 범벌 씨가 큰 소리로 우렁차게 외쳤다. 자꾸한 당신의 불행한 남편은 당신한테 그것을 가르쳤어야 했어. 그랬더라면 아마 그는 지금 살아 있었을지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 그랬으면 좋았을걸. 범벌 부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마침내 도래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배권을 잡기 위해 일격을 가해야 하며 그 일격은 반드시 최종적이고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죽은 남편에 대한 언급을 듣자마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크게 비명을 지르듯 범벌 씨한테 비정한 짐승이라고 외쳐대며 눈물의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나 눈물은 범벌 씨의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물질이었다. 그의 심장은 방수성이었다. 세탁 가능한 비브 가죽 모자가 비를 맞으면 오히려 질이 좋아지듯이 범벌 씨의 신경도 상대방이 쏟아내는 눈물에 의해 더욱더 질기고 강인해졌는 바, 눈물이란 곧 상대방이 약하다는 표시이며 그만큼 그의 힘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눈물을 보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며 우쭐해졌다. 그는 자신의 훌륭한 부인을 대단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우는 행위는 의사들에 따르면 건강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니 어서 실컷 울라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했다. 눈물은 흑파를 열고 얼굴을 씻어주며 눈 운동을 하게 만들고 화를 부드럽게 가라앉힌다는 거요. 범벌 씨는 말했다. 그러니 어서 마음껏 우시오. 이처럼 유쾌한 너스레를 늘어놓으며 범벌 씨는 자신의 우울함을 적절한 방식으로 주장해 보였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러듯이 벽의 못에 걸린 모자를 벗겨내어 건달처럼 약간 삐딱하게 쓴 다음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느긋함과 장난기를 온몸에 한껏 드러낸 채 문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그런데 코니 부인이었던 이 범벌 부인은 부부관계의 전술에서 대단히 경험이 풍부했는 바 코니 씨와 혼인 서약을 맺기 전에도 다른 훌륭한 역시 작고한 신사와 일심동체였던 적이 있었다. 그녀가 눈물 작전을 시도한 것은 그것이 손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덜 수고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벌 씨도 곧 알아차렸듯이 그녀는 후자의 방법을 시도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다. 범벌 씨가 체험한 그 사실의 첫 번째 증거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에 실려서 그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소리에 뒤이어 그의 모자가 갑자기 방의 반대편 끝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모자를 벗기는 예비 조치를 취한 노련한 부인은 한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꽉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머리 위에 소나기 같은 주먹질을 비범한 힘과 숙달된 솜씨를 발휘하며 가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얼굴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음으로써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한참 동안 이렇게 그의 죄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응징을 가한 후 그녀는 그를 밀쳐 의자에 앉혔다. 의자는 마침 그 의도에 딱 맞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곤 어디 할 수 있으면 그의 특권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윽박질렀다. 일어나! 범벌 부인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빨리 꺼져. 나한테 진짜로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범벌 씨는 그 진짜로 험한 꼴이란 대체 뭘까? 크게 궁금해하면서 몹시 비참한 얼굴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물론 가요 여보 물론. 범벌 씨는 문 쪽으로 좀 더 빨리 움직이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내 뜻은 뭐냐면 가요 여보. 당신이 너무나 격렬해서 난 정말로. 그 순간 범벌 부인은 접전 도중에 걷어찬 양탄자를 다시 반드시 놓으려고 앞으로 급하게 걸어나갔다. 범벌 씨는 말하다만 문장을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즉각 방에서 달아났고 그리하여 격전지는 코니 부인이었던 범벌 부인한테 완전히 넘어갔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범벌 씨는 흐트러진 옷을 매만지고 복도를 따라 비실비실 걸어가며 말했다. 그런 여자처럼 전혀 안 보였는데 만약 극빈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난 교구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야. 범벌 씨는 완전히 불의의 기습을 당해 철저히 패배하고 만 것이었다. 그는 약자를 괴롭히는 골목대장 성량이 뚜렷한 사람으로서 소소한 가혹 행위를 통해 상당히 큰 쾌감을 얻곤 했는 바 그런 점에서 결국 그는 말할 필요도 없이 겁쟁이였다. 이것은 결코 그의 인격에 대한 험담이 아닌데
왜냐하면 큰 존경과 찬탄의 대상이 되는 많은 공직자들도 비슷한 약점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오히려 그를 좋게 보이도록 하려고 한 말, 즉 그가 공직을 맡을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는 느낌을 독자에게 심어줄 목적으로 한 말이지 다른 뜻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구빈원을 한 차례 돌아보면서 처음으로 구빈법이 정말이지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자기 아내를 교구의 책임으로 떠맡기고 도망친 남자들은 공평하게 말하건대 결코 벌을 주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많은 고생을 한 갸륵한 개인들로서 상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평소 여자 극빈자들 몇 명이 동원되어 교구의 속옷 빨래를 하는 방에 이르렀는데 마침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에헴, 범벌씨는 타고난 위험을 모두 불러 모으며 말했다. 적어도 이 여자들만큼은 내 특권을 계속해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겠지. 어이, 이봐, 거기 이렇게 시끄럽게 굴다니 뭐 하자는 거야, 이 망할 옆에 내들아? 범벌씨는 이렇게 말하며 문을 와락 열고 아주 사납고 성난 태도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다음 순간 더없이 굴욕적이고 겁먹은 태도로 바뀌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뜻밖에도 그의 시야에 부인 마님의 형상이 들어왔던 것이다. 여보, 범벌씨가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줄 난 몰랐어.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다고? 범벌분이 되풀이해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난 이 여자들이 이야기에 너무 빠져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여보. 범벌씨는 빨래통 앞에 있는 두 노파를 멍하니 헐끗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들은 구빈 원장의 겸손한 태도를 보고 서로 감탄하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뭐 이 사람들이 이야기에 너무 빠져 있다고 생각했다고? 범벌 부인이 말했다.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 여보, 범벌씨는 온순하게 항변하듯 말했다. 그게 대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범벌 부인이 다시금 다그치며 말했다. 그래, 당신 말이 정말 맞소. 여긴 당신 담당이니까 여보. 범벌씨가 인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런다고 당신이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말 잘 들어요, 범벌씨. 부인이 대답했다. 우린 당신의 어떤 참견도 원하지 않아. 당신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걸 너무 심하게 좋아해. 그래서 구빈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돌아서자마자 비웃게 만들고 있어. 매 순간 당신 자신을 바보로 보이게끔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 어서 꺼져 당장. 범벌씨는 두 노파가 미칠 듯이 열광하며 서로 즐겁게 킥킥거리는 모습을 지극히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한순간의 지체도 용납하지 않는 인내심을 지닌 범벌 부인은 비누 거품을 한 대접 가득 뜨더니 범벌씨에게 문 쪽으로 가라고 손짓하며 그 풍채 좋은 몸뚱어리에 비누물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으면 당장 떠나라고 명령했다. 범벌씨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풀죽은 얼굴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설금설금 걸어나갔다. 그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두 극빈자 노파의 킥킥거리는 웃음은 주체할 수 없는 환희의 날카로운 깔깔거림으로 요란스레 터져나왔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는 극빈자들이 보는 앞에서 몰락했다. 바로 극빈자들의 눈앞에서 신분과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그는 교구 관리의 그 드높고 장엄한 지위에서 그야말로 경멸스럽게 짝이 없는 공처가의 지극히 낮은 자리로 추락하고 만 것이다. 겨우 2달 만에 이 모든 게 일어나다니. 범벌씨는 참담한 생각에 가득 차서 말했다. 2달 만에. 2달 전만 해도 교구 구빈원에 관한 한 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젠 정말 너무한 일이었다. 범벌씨는 그를 위해 대문을 열어준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상림에 잠긴 채 구빈원 정문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를 위해 대문을 열어준 아이의 귓뺨을 갈겼다.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거리로 걸어나갔다. 그는 길거리를 번갈아가며 오르락내리락 걸어다녔다. 한참 움직이며 운동한 탓에 처음의 그 비탄에 찬 감정은 가라앉았는데 그러다 급격한 감정의 변화 탓인지 갈증이 느껴졌다. 그는 수많은 주막들을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마침내 어느 새길에 있는 주막 앞에 멈춰 섰는데 창문 가리개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고 한 사실이지만 텅 빈 객실에 손님이라곤 딱 한 사람뿐이었다. 마침 그 순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범벌씨는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카운터를 지나며 마실 것을 주문한 뒤에 길에서 들여다보았던 객실로 들어갔다. 거기에 앉아있던 사내는 키가 크고 가무잡잡한 얼굴에 커다란 망토를 입고 있었다.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는데 흙에 묻은 흙먼지 자국은 물론이고 조금 초췌한 얼굴 표정으로 보아
제법 먼 길을 여행한 듯 했다. 그는 범벌이 들어서다 곁눈질로 쓱 바라보았지만 범벌이 건넨 인사에 대한 답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지도 않았다. 범벌씨는 두 사람 몫의 위험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 설령 낯선 사내가 친밀하게 굴었다고 해도 그랬을 거였다. 그래서 그는 물을 탄 진을 말없이 마시면서 굉장히 거만하게 허세를 부리며 신문을 읽었다. 하지만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동석하게 될 때 매우 흔히 일어나듯이 공교롭게도 범벌씨는 이따금씩 낯선 사내를 몰래 훔쳐보고 싶은 저항할 수 없이 강력한 욕구를 느꼈다. 그리고 그가 그럴 때마다 낯선 사내도 바로 그 순간 그를 몰래 훔쳐보는 것을 발견하고는 당황하며 눈을 돌리곤 했다. 범벌씨의 의색함은 낯선 사내의 아주 특이한 눈빛 때문에 더욱 깊어졌는데 그의 눈은 날카롭고 밝게 빛났지만 험악한 불신과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범벌이 일찍이 본 어떤 눈과도 달랐으며 보기에도 혐오스러웠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헐꺽거리는 시선을 몇 번 마주치고 났을 때 낯선 사내가 거칠고 굵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당신은 날 찾고 있었소? 그가 말했다. 아까 창문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말이요. 글쎄, 내가 아는 한은 아니요. 혹시 아시겠지? 당신 이름이... 범벌씨는 여기서 말을 멈추었다. 왜냐하면 그는 낯선 사내의 이름이 궁금했는데 상대가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이름을 대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날 찾던 건 아니라는 걸 알겠군. 낯선 사내가 입가에 은근히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 이름을 알았을 테니까 말이야. 당신은 내 이름을 몰라. 내 이름이 뭐냐고 묻지도 말았으면 좋겠소. 나쁜 의도는 없었소, 젊은이. 범벌씨가 한껏 위험 있게 말했다. 나쁜 짓 한 것도 없소. 낯선 사내가 말했다. 짧은 대화에 이어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도 다시 낯선 사내에 의해 깨어졌는데 그는 그때까지 앞에다 펼쳐놓았던 오래된 신문을 옆으로 밀더니 다시 말을 꺼냈다. 전에 당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말했다. 당신 옷차림이 그때는 달랐어. 길거리에서 한번 지나쳤을 뿐이지만 분명히 기억하오. 당신은 그때 이곳 교구의 하급 관리였어. 안 그랬어? 그렇소. 범벌씨가 약간 놀라며 말했다. 교구 관리였어. 그래 맞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당신을 보았을 때 분명 그런 신분이었어. 그래 그랬소? 범벌씨는 그렇게 말하며 낯선 사내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리고 사생활을 낳은 남자들, 세금 미납자들, 그 밖의 구빈법 위반자들 가운데 생김새를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마음속으로 급히 더듬어 보았다. 난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당신이 날 기억한다면 그건 기적이겠지? 상대방이 냉담하게 말했다. 그래, 당신은 지금 뭐요? 구빈은 원장이요. 범벌씨는 낯선 사내가 혹시라도 부적절하게 친밀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저지하기 위해 천천히 위험 있게 대답했다. 구빈은 원장이라고 젊은이. 결혼하신 분이요? 낯선 사내가 물었다. 그렇소. 범벌씨는 의자에서 한번 불편하게 움직거리며 말했다. 내일이면 2달째요. 좀 늦게 결혼하셨군? 낯선 사내가 말했다. 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낫지. 범벌씨는 인류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격언을 뒤집어 늦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바꾸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려고 막 입을 열었는데 그 순간 사내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당신은 예전에 늘 그랬듯이 지금도 당신의 이익에 아주 민감하겠지 안 그랬소? 낯선 사내는 이 질문에 깜짝 놀라 두 눈을 치켰던 범벌씨를 날카롭게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주저할 것 없이 그냥 까놓고 대답하시지 이 양반아. 아시다시피 난 당신을 잘 아니까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로 범벌씨는 한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당황한 태도를 역력히 드러낸 채 낯선 사내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펴보았다. 결혼한 남자도 독신이나 다름없이 정직하게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는 법이라오. 교구에 관리되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은지라 뭐라도 약간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 그것이 점잖고 적절한 방식이나 한 거절하지 않을 것이요. 낯선 사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다시 끄덕였는데 마치 자기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군 하고 말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그는 종을 울렸다. 이 잔을 다시 채워주시오. 그는 범벌씨의 빈잔을 주인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독하고 뜨겁게 타오시오. 그렇게 마시는 걸 좋아하시겠지 아마? 너무 독하게는 말고 범벌씨가 묘한 헛기침을 하면서 대답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주인장? 낯선 사내가 메마른 어조로 말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가 잠시 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술잔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을 한 모금 꿀꺽 들이켰을 때 범벌씨는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자, 내 말 잘 들으시오. 낯선 사내가 방문과 창문을 닫은 뒤에 말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을 찾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내 마음이 당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악마가 이따금 자기 친구들한테 던져주는 우연들 중 하나에 의해 바로 당신이 내가 앉아있는 이 방으로 걸어 들어온 거요. 내가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해 주시오. 망할 놈의 깜깜한 밤이 오기 전에 난 내가 묵기로 한 곳에 도착하고 싶소. 길은 외롭고 밤은 어두우니 둘 다 내가 혼자일 때 정오하는 것들이요. 내 말 잘 알아듣고 있소? 듣고 있어. 범벌씨는 마치 수수께끼의 해답이라도 찾는 듯 물탄 지인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한다고 하기에는 당신도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좀 무리요.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겠어. 낯선 사내가 말했다. 난 당신한테서 얻고 싶은 정보가 좀 있어.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로 달라는 것은 아니요. 자, 이걸 먼저 챙겨 넣으시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금화 2개를 탁자 위에 꺼내 범벌씨에게로 조심스럽게 밀었는데 마치 동전이 딸랑대며 부딪히는 소리가 밖에 새어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듯이 매우 조심스러운 동작이었다. 범벌씨가 진짜 금화인지 확인하기 위해 동전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크게 만족하며 조끼 주머니에 챙겨 넣자 사내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의 기억을 더듬어 어디 봅시다. 지난 겨울로부터 12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오. 그건 아주 오래전이요. 범벌씨가 말했다. 좋소. 그렇게 했어. 장면은 9비는이요. 좋소. 그리고 때는 밤이요. 알았어. 그리고 장소는 지구멍처럼 더럽고 비좁은 방구석이요. 거기에 어디든 상관없이 그곳은 비참한 환양년들이 자기들에게 거부된 생명과 건강을 세상에 내지르는 곳이요. 거기서 그녀들은 찍찍대는 애 새끼들을 낳아 교구에 떠넘기고는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망할년들 무덤 속으로 돌아가 버리지. 분만실을 말하는 건가? 범벌씨가 흥분한 낯선 사내의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다. 그렇소. 낯선 사내가 말했다. 거기서 사내 아이 하나가 태어났소. 그렇게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부지기수요. 범벌씨가 낙담한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꾸했다. 연병할 악마 새끼들. 낯선 사내가 소리쳤다. 난 한 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순하게 생기고 창백한 얼굴을 한 똥개 자식인데 여기 이곳에서 관 짜는 장의사. 그자가 놈의 관을 짜서 그 몸뚱을 집어넣고 못질을 해버렸다면 딱 좋았을 텐데 그 장의사의 도제로 보내졌다가 나중에 런던으로 적어도 그렇게 알려졌어. 도망친 놈이요. 아니 당신 올리브를 말하는 거군. 꼬마 트위스트 말이야. 범벌씨가 말했다. 물론 그 놈을 기억하오. 그 놈보다 더 고집센 꼬마 악당놈은 없었. 내가 듣고 싶은 건 그 놈에 대한 게 아니오. 그 놈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어. 낯선 사내는 범벌씨가 불쌍한 올리브의 수많은 악덕에 관해 장광설을 늘어놓으려는 것을 막으며 말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한 여자, 바로 그 자식의 어미를 간호했던 할망구에 대한 거요.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탄 지인으로 인해 좀 익살스러워진 범벌씨가 말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는걸. 그 여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는 산파일이 없을 거요. 그러니 어쨌든 아마 실직 상태일 거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낯선 사내가 험한 어조로 물었다. 그 여자가 지난 겨울에 죽었다는 뜻이요. 범벌씨가 대꾸했다. 범벌씨가 이 정보를 말해 주었을 때 사내는 그를 빤히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비록 한동안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었지만 응시하는 그의 눈은 차츰 멍하니 초점을 잃어갔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는 한동안 이 소식에 안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좀 더 편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바라보던 눈길을 거두며 전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곳을 떠날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범벌씨는 충분히 교활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배우자가 가진 어떤 비밀을 유리하게 팔아먹을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셀리 할멈이 죽던 밤을 잘 기억했는데 더군다나 오늘 당한 일들로 인해 자신이 코니 부인에게 청혼한 때였던 그날 밤을 한층 쉽게 기억에 되살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그의 부인이 그날 밤 혼자서 들은 그 고백의 내용을 그에게 결코 털어놓지는 않을지라도 그는 그것이 노파가 구비는 간호원으로서 올리버 트위스트의 젊은 엄마를 시중들 때 일어났던 어떤 일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 만큼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황급히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비밀을 감추듯한 태도로 낯선 사내에게 여자 하나가 그 할망구가 죽기 바로 직전에 방 안에 단 둘이서만 함께 있었는데
그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 무언가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확신한다고 몇 마디 말해 주었다. 그 여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 낯선 사람은 허를 찔린 듯이 놀라며 그리고 그의 모든 두려움이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정보에 의해 새롭게 되살아났음을 명백히 드러내며 말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오. 범벌씨가 대꾸했다. 언제 가능하겠소? 사내가 급히 소리쳤다. 내일 가능하오. 범벌씨가 대답했다. 그럼 저녁 9시에 낯선 사내는 그렇게 말하며 종이 조각을 하나 꺼내 그 위에다 흥분 상태임을 드러내는 글씨체로 강변 지역의 어느 이름 모를 주소를 적었다. 저녁 9시에 그 여자를 이리로 데리고 오시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말은 필요 없겠지? 그게 당신의 이익과 부합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내는 카운터에 들러 술값을 치른 후 문 쪽으로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는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고 짤막하게 한마디 한 뒤 다음날 밤 약속 시간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인사도 없이 떠나갔다. 사내가 준 주소를 헐끗 본 교구 관료는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낯선 사내가 그리 멀리 가지 않았으므로 그는 이름을 묻기 위해 뒤를 쫓아갔다. 뭐요? 왜 그러는 거요? 범벌이 그의 팔을 잡았을 때 사내는 재빨리 몸을 돌리며 소리쳤다. 왜 따라오는 거요? 그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서 그러워. 범벌씨는 종이 쪽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떤 이름을 대고 당신을 찾아야 하는 거요? 멍커스. 사내는 그렇게 대꾸하고는 큰 걸음으로 황급히 가버렸다.